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초대석의 윤은기입니다. 5월은 우리 농촌이 활기를 띤 채 생동하는 시기입니다. 지역에 따라 모짜리를 하고 밭작물을 정식 수확하고 과수열매를 솎아주는 작업 등을 합니다.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여느 때와 달리 조금은 위축된 모습임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석에는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을 모시고 농업계의 현황과 바람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회장 임영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농업이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현장 자주 다니시죠? 예, 주로 현장에서 현장 파악과 농민 생산자들과의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 지금 언론에 나온 것보다는 현장의 분위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소비자분들도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구매하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 보러 나가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 만큼 우리 생산자들은 출하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빨리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을 하고 농업도 살고 경제도 살아야 될 텐데 말이죠. 자, 임 회장님 그 농업과 인연을 맺게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일찍 도시로 왔습니다. 예. 6학년 때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요. 아하. 중간에 사회생활은 한국 그 중장비 학원 강사로 제가 시작을 해서 중간에 일본으로 가서 제가 언어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언어학에 입문하면서 농업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농업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공업 쪽이었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기술계통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는 그때 성장기, 예. 산업 성장기였기에 그게 낫겠다 싶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는 원예학을 공부하신 거고. 예, 예. 그것도 하필 왜 원예학입니까? 제 친구가 일본 메이지대학교 농대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원예학을 한번 해봐라. 앞으로 미래 산업은 농업이자 또 국민소득이 올라감으로 해서 꽃이 국민 속의 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게 미래 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추천을 받고 제가 그쪽으로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예학 공부는 일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8에 원예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원예학 공부를 하고 국내 오셔서 그러니까 원예를 했겠죠, 그러니까. 바로 91년도 11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제가 원예학에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직접 짓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원예하면 꽃인데 뭐 종류가 많잖아요, 이게. 예, 주로 어떤 꽃을 했습니까? 주로 우리가 원예하면은 뭐 절화로만 생각을 하는데 크게 구분을 하게 되면은 절화, 분재, 또 이 초하루, 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초하루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초하루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풀초자에 꽃이 핀다에서 초하라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초하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걸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화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뿌리하고 다시 심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주로 어디에 그 용도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공원이나 길거리 요즘 다니면서 보면은 버스 정류장 옆에 이렇게 장식해 놓은 것들이 다 초하루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를 재배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도시 조경이나 공원 조경 같은 데다 납품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가정 하단에 심는 것도 일부 있지만 주 소모처는 관공서 및 전국 행사장에 데코레이션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사업은 잘 됐나요, 좀?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서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같이 변화에 따라서 그것도 많은 발전이 돼 있죠.
요즘에 와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지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은 예. 농업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예. 큰 보람은 못 느끼지만은 땀 흘린 만큼의 예. 대가는 그렇죠. 들어온다라는 게 농업의 어떻게 보면은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외국 특히 선진국을 가보면 이 도시 조경에 감탄한단 말이죠. 이게 야 정말 이렇게 도시 전체가 공원 같구나. 또 공원에 가보면 정말 아름답구나. 근데 요새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더 아름답지 않나요? 물론 우리 국민들도 외국 관광을 많이 다니시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즘 우리나라 그 도시 조경을 보면은 관광지에도요. 외국에 비해서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외국 가서 벤치마킹을 해와서 이 하단 조성이나 이런 걸 했지만은 최근에는 외국 분들이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도시 조경이 잘 될 때까지 초창기에 큰 기여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했다기보다는 우리 그 초화를 생산한 분들이 예. 전부 다 협심을 해줬던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좋죠. 하여튼 뭐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으니까. 자, 지금 이제 농축산연합회 회장까지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그 화해로 시작을 했다가 큰 규모의 연합회 회장까지 되셨는데 그거는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농업 전반을 다 이해하시게 됐기 때문에 한 건가요? 아니면 농축산업을 실제로 하신 건가요? 이제 축산업까지. 저는 축산업은 하지 않았지만 예. 어렸을 때 소모기로 다녔던 추억도 있고요. 또 제가 그 조합장을 한 20년 했습니다. 예. 조합장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농업을 볼 수가 있었고 예.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화해협회장을 맡다 보니까 농업에 꼭 이런 것은 고쳐 나가야 되겠다. 예.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눈에 보여서 우리 정부와 좀 더 깊은 대화로 인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데는 그분들은 물론 현장의 소리도 듣겠지만은 체험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수산연합회장 출마를 하게 되었고 농수산연합회 회장님들께서 저의 오랜 경험을 인정하여 주셔서 농수산연합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자, 그럼 농축산연합회는 어떤 곳이다? 이걸 좀 소개해 주세요.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림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국 조직을 갖고 있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대단히 규모를 갖고 있는 약 30개 단체가 모여서 만든 정부가 인정하는 그런 농축산연합회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농축산연합회 회장 되신 거 한 1년쯤 되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제가 작년 4월 달에 임기를 수행하게 되면서 1년간 해오면서 많은 일도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의 난관을 극복의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난 1년 동안에 나름대로의 성과 또 나름대로 그 뭐 보람 이런 소회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과라고 보기에는 가장 큰 게 WTO법에서 우리 개도국지 포기 이 부분을 정부하고 많은 대화와 저희 농민들의 목소리를 전달을 함으로 인해서 그나마도 다소의 성과를 성취했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은 그래도 미비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 예.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를 이제 포기함으로 해서 뭐 사실 이제 농촌에서 큰 뭐 충격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역시 가장 큰 이슈가 됐군요. 지난 1년은. 우리 농업인들은 흔히들 말하는 우리 농업은 이제 포기하는 거 아닌가. 아하. 우리 농산업 자체를 외국에다 그냥 내주는 거 아닌가. 그런 그 유기의식을 모든 농업인들이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건 이제 위기감인데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지금?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정부에서 농업의 인식을 변화하는 거죠. 예. 즉 그것은 정책이 변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하에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의 현실감을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다가
꾸준히 요구를 해왔고 예. 또 정부에서는 그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은 정부 농림식품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기재부에서 또 예산을 다뤄줘야 되고 국회에서 다뤄줘야 될 부분이라 예.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정부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정책적 건의 이제 하고 예산은 또 국회에 부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농축산 그 단체들 예, 예. 여러 단체들 특히 이제 이 큰 단체 회장이시니까 정부에 구체적으로 건의한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정책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크게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우리 농업인들의 공익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해 나가야 될 그 여러 가지 사안들 이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 국내 농업 민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 보호를 좀 해줘야 된다. 네. 첫째. 두 번째는 국내 농업의 영향 발표 시 피해 보전 그런 부분 대책을 좀 마련해 주라고 했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농업 추진 정책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수반되는 게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국회 쪽에다가 꾸준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 정책적 건의를 했는데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참 가장 조금 난감했었는데요. 또 국회에서 예산 이야기를 해도 기재부에서는 어렵다. 정부가 어려운 살림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만큼 주기가 힘들다. 그래서 기재부 그 1차관하고도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을 해서 면담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좀 시간이 필요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뭐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 이제 직불제 개편 아닙니까 이게? 예. 자, 공익형 직불제 개편. 자,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걸 좀 한번 시청자분들에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공익형 직불제 개편. 우리 사실 생산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국민들께서는 더 모르시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공익형 직불제가 주로 쌀 위주로 쌀 생산 농가를 위주로 했다고 보면은 지금은 밭 농사까지 말 그대로 전 농업인들이 고루 그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게 공익형 직불제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까지 쌀 위주로 되어 있던 거를 사실 이제 밭농사 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보면 거기까지 공익형 직불제가 이제 뭐 좀 확대해 가면서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제 농촌 현장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그러는데, 자, 협회장으로서 지금 뭐를 앞으로 보완해야 됩니까? 우리 생산자 농업인들에게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게 풍족한 생활 아니겠습니까? 풍족한 생활은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가 되고, 또 그럼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땀 흘릴 만큼의 보람의 대가를 느끼려고 하는 게 우리 생산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완전 만족하게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흡족을 보람을 느낀다고 보면 첫째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21대 국회에다나 아니면 정부에다가 예산의 지속적인 반영, 또 좀 예산을 높여달라. 사실 우리나라 농업 예산을 놓고 보면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예산 1년 예산이 500조가 넘는데 우리 농업 예산은 지금 3%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5% 정도는 농업 예산 쪽에 와줘야 되지 않는가. 5% 정도.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또 생산자들이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아마 국민들도 아셨겠지만 또 아시고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에서 고기 수입 안 되고 쌀 수입 안 되다 보고 기타 농산물 수입 안 되다 보니까 가격에 굉장히 불안감이 생겼죠. 생산자들에겐 다소의 도움이 됐겠지만은 국민 소비자들에게는 유기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 생산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총칼 들고 38선 지킨 것만이 안보가 아니고
국민의 먹거리, 우리 농업도 국민의 안보를 예. 책임질 수 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농사에 임하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예. 지금 농업을 포기하는 애국의 사례를 보면은요, 가까운 멕시코나 일본도 농업을 포기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이라는 걸 한번 포기를 하게 되면은 그게 다시 회생하려면 최소한 15년 정도 걸린다고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우리 학자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농업에 크게 비중을 그동안 안 두게 된 게 좀 아쉬웠던 거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산업에 중점을 뒀던 것은 우리 농민들이나 저나 거기에는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이라도 농업 쪽에 더 좀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자로 생각하는 지금부터라도 농업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을 좀 해주면은 좋지 않겠는가. 예. 다행히 작년에 그래도 저희들이 만족하진 않지만은 예. 국회 및 그 기재부에서도 좀 해줬고 특히 우리 그 부처 관련 부처 예. 농식품부에서 노력을 해줘가지고 일부분이나마 좀 부족하지만은 애초에는 한 1조 8천억 정도로 정부에서 잡았는데 제가 2조 4천억 예. 정도에서 굉장히 성과를 좀 이뤘다고 보는 한 해라고 봅니다. 예. 자, 이제 지난해 농업의 또 현황을 살펴보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게 이제 뭐 시끄러우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가라앉은 거 아니죠 아직까지도? 지금도 멧돼지 쪽에서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한강 이북 지역에는 일반 농가에서는 발병을 하지 않고 작년에 많은 그 20만 두가 넘는 돼지를 살처분을 해서 예방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정말 작년 10월 3일 이후 우리 ASF 이 바이러스 검출이 아직도 전반적으로 지금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즉 이것은 예방 약이 없다는 거죠. 예방약이 없죠. 이게.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도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를 해주시길 바라고 가장 문제는 지금 환경부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멧돼지를 지금 옮겨오는 것은 우리 북한에서 맨 먼저 저희들에게는 넘어온 걸로 되어 있고 저희 생산 농가들은 작년 8월 달에 이미 그걸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축산연합회에서 그 대처 차원에서 환경부에 공문도 보내고 국방부에도 거기에 대해서 포획을 해달라라는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초등 대처가 조금 미약했는데 그나마 그게 발병되면서부터 농식품부에서 전 살처분을 시행해서 한강 이남으로는 지금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멧돼지 피해가 이제 그 전에는 주로 뭐냐면 멧돼지가 저 밭에 와서 다 뭐 파헤치고 그냥 뭐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데 이거였는데 지금 사실 더 무서운 게 보니까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강 이남은 이제 다행히 멧돼지 피로 인한 그 저 전염은 현재는 없고. 자, 그러면 양돈 농가들이 상당히 작년에 고생을 했을 텐데 양돈 농가의 지금 현황 그동안에 그리고 앞으로 이거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양돈 농가들의 어려움을 일일이 다 열갈 수는 없지만은 며칠 전에 아마 청와대 앞에서 그 기자회견도 갖고 또 일부 농가들이 일부 지역에서 나와서 집회식으로 집회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자제를 하자 해서 이제 각 농가로 돌려보냈고 지금도 농식품부 앞에서는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천막 농성하는데 아마 양돈 농가들의 요구한 사항이 뭐 100%는 어렵겠지만 만족하지는 어렵겠지만 일부라도 어떤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결국 뭐냐면 이걸 이제
포획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조직적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일부 지역만 지금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데 멧돼지가 하루에 활동하는 그 거리가 보통 5km라고 봅니다. 5km. 예, 5km인데 이 5km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백신이 발견되지 않는 한은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나 똑같은 즉 말은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얼마 전에도 저 양구 쪽에서 예. 또 멧돼지 그 바이러스 ASF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고 했었는데요. 이건 지속적으로 예. 어제 녹음철이 오다 보니까 멧돼지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그 동향 파악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 또 멧돼지의 지금 그 개체수 파악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부도 그중에 보니까 이제 군부대, 국방부도 같이 협력을 하고 등등 하고 있는데 정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섭취하는 육류가 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아무래도 이제 주류인데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저는 자주 먹는 편입니다. 한국 사람 특히 삼겹살하고 이 소주 한 잔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에도 난리가 나고 하니까 한동안 또 가격이 팍 올라가서 이러다가 이 삼겹살 먹는 거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잘 풀려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농업을 화해로 시작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화해 산업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어요.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화해 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 규모를 물으시니까 참 제가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화해뿐만이 아니고 농업의 전반적인 통계가 현재 통계청에서 하는 통계하고 행정 통계하고 예. 또 그 표준 통계가 있습니다. 예. 근데 거의 통계청에서 하는 통계, 전문 지식이 없는 통계 이 부분이 현장 통계하고 너무 안 맞을 수가 있다. 예, 너무 틀리지 않아서 이 부분들 때문에 제가 정확한 그 화해 농업인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통계청에서 굉장히 좀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그 방송에서 딱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나 제가 지금 정부 통계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약한 8천 농가 가까이 되는데 저희가 잡고 있는 통계로 보면 지금 2만 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2만 정도. 예. 자, 뭐 통계청에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현실이 예, 예, 그런 게 또 있으니까. 자, 이제 지난 그 이 졸업식, 입학식 이럴 때 꽃을 많이 사잖아요. 소비가 많이 되는데 그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입학식, 졸업식 뭐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때 심각했죠. 굉장히 어려웠죠. 일부 농가에서는 뭐 폐기 처분하는 농가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다행히 이 정부에서 또 각 부처의 또 정부 산하 기관에서 어려운 화해 농가를 도와주자 해가지고 그 원테이블 원플라워 예. 또 가정에서 꽃을 생활화하자. 직장에서는 뭐 생일 선물을 다른 것보다 보내기. 꽃으로 보내주자. 뭐 연예인들도 보니까 캠페인 참여도 하고. 예. 연예인들도 몇몇 분들 제가 이름을 밝히기 어렵습니다만은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다소 좀 숨통을 틔는 부분. 예. 또 정부에서는 그 이 졸업식 때 되면 수입 꽃들이 많이 몰려들어옵니다. 예. 그것도 그 검역을 좀 강화시켜 줘가지고 예. 그분들의 그럼 자제를 시키는 그런 가정이 좀 있었고 그래서 하해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스스로 극복들을 잘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보완은 됐군요. 예, 예. 자, 그러면 화해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입학식, 졸업식에서부터 3월 말, 3월 초, 5월 달이 각종 행사가 많잖아요. 예, 예.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등. 그러니까 소비가 주로 그때 되는 거 아닌가요? 3월에부터 5월까지. 보편적으로 재배는 그 하우스 안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산을 해서 저희가 역산을 해서 재배를 하고 보면은 어느 시즌에 꽃을 얼마 정도 출하를 하겠다. 예. 이게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5월 달 1월부터 5월까지 맞추는데
1년 생산 전체 금액의 약 한 65% 정도가 이 시기에 판매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공산물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때 못 팔더라도 보관을 하면 되는데 꽃은 펴가지고 그러면 그때 소비가 안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면 그래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이 공산품은 보관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지만 예. 이건 꽃은 하나의 생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시기에 판매가 안 되면 시들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고 또 중간에 유통하신 분들 흔히 말하는 꽃 가게라고 하죠. 예. 이분들도 그걸 많이 사다가 그 활동을 국민들이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이 사다 놓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많이 갖다 놓고 보면은 또 그 본인들의 재고 물량이 리스크가 좀 그렇죠. 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해 가지고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죠. 자, 화훼 산업의 이제 특징 그런 이제 뭐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죠. 그 지금 농업을 하는데 쌀 농사, 뭐 밭농사, 뭐 기타 다양한 과일 농사 등등 있는데 축산도 있고 화훼 농업이 괜찮은 건가요? 수익성은? 저는 우리 화훼 농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의 최고소득 작물이 약 한 5년 전만 해도 인삼 1년에 평당 한 7만 원 정도로 잡고 있었는데 인삼으로 돈 버는 사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인삼 농사가 최고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파프리카 한때 또 그게 유행했죠. 그러다 보니 파프리카 유행했는데 일본 수출이 좀 막히고 외국 수출이 좀 길이 막히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제 딸기, 오이, 토마토 이런 순으로 가운데 사실 우리 화훼 농업은 고소득 작물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쪽보다 더 높은가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평당 1년에 15만 원 미만으로 취득 가격을 올리려고 보면은 화훼 농사 짓지 말아라. 15만 원 이상 취득가를 올릴 수 있는 준비를 해라. 물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있겠죠. 저도 사실 초하루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저는 1년에 평당 약 한 16만 원, 17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른 농작물보다 훨씬 좋으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소득 작물이죠. 그 꽃 구경하면서. 제가 원래는 굉장히 조금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었는데 이 화훼 농업을 하면서부터는 주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성격이 변화가 왔다. 꽃을 닮아가네 이제. 감사합니다. 그 아는 게 아니라 보면은 이 꽃이 쫙 펴 올라올 때 그걸 보면은 정말 기분이 좋겠어요. 단순한 뭐 산업으로뿐만 아니라. 저는 최근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꽃에 입문할 때도 그랬지만은 농장에 아침에 가면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식물이 자란다. 이건 우리 농업을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특히 그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는 식물, 어떻게 꽃하면 열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제가 그 농장에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야, 그래도 잘 크고 있구나. 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제 애들이 잠자는 모습보다 더 저한테 가슴이 와닿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 이제 소위 화훼 농업을 하는 또 보람과 기쁨이 있군요. 자, 그럼 지금 어쨌든 협회장을 오랫동안 해오시고 이 분야에 또 종사를 하시니까 화훼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그 정부에 건의한 거, 또 현재 가장 당면 과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저희는 지금 화훼 소비가 주로 그 행사 위주로 많이 되고 관에서 많이 소비를 하는데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제가 직접 외국에 가서 또 보고 그러면은 외국은 꽃이 문화화되어 있습니다. 즉 문화화되어 있다는 건 생활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국민 소득하고 저는 상관없이 이 꽃은 생활화하고 문화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꽃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유치원 때부터나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꽃에 대한 하나의 교육 시간을 좀 줘서 그렇게 가져야만이 꽃에 대한 또 식물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고 그게 문화화되고 그러므로 해서 참 그 꽃이라는 게 국민에게 주는 게 정서적인 안정감
또 마음의 평화. 우리가 꽃을 줘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정말 내 돈 주고 직접 사는 것은 조금 꺼려하는 편이거든요. 아, 연애할 때 왜 꽃을 주겠어요? 한번 주셔보셨습니까? 아, 뭐 당연히 줘봤죠. 정말 우리나라 그 꽃산업, 화훼산업은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되고 꽃을 일상화, 생활화해 가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건강, 네, 정신 건강도 정신 건강 또 정신이 건강함으로 해서 국민보건공단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병원 비출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왕 꽃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일 좋아하는 꽃이 어떤 겁니까? 저는 지금 제일 좋아하는 꽃이 카네이션입니다. 카네이션. 예. 뭐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 어머님에게 제가 그 어려서 카네이션을 줘본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 예. 다년간 어머니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객지에서 학교 다니면서 객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가슴에 꽃을 달아준 적이 없었는데 우리 철들자 나이 먹은다고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제가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머님에게 어느 때 꽃을 한번 줬더니 그 꽃을 받는 모습이 꼭 소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님에게 꽃을 줘보고 그때 줬던 꽃이 카네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참 카네이션만 보면은 어머니 생각이 저절로 어머니 나죠.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뭐 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자, 화훼산업진흥법. 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화훼산업진흥법, 화훼가 말로만 우리가 정부에서 정책으로 도와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저희 화훼단체 그 협의회 회장, 각 단체 회장님들하고 모여서 법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공감을 가지고 국회에 화훼산업진흥법을 우리가 좀 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에다가 발의를 요청을 해서 국회에서 이제 화훼산업진흥법이 작년 8월 16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그 나라의 화훼가 보면은 지금 외국에서 수입꽃들이 너무 물밀듯이 들어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사장에 결혼식장에 가보면은 지금 3단 화환이라고 와 있는데 이 화환들이 거의 다 95%가 조화입니다. 조화. 예. 그럼 그 조화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수입업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인데 환경 오염 물질이 덩어리로 묻어 있는 겁니다. 그 색상을 칠하다 보니까 색깔 이쁘게 해가지고. 또한 그게 어느 정도 쓰다 보면은 그걸 이제 폐기 처분하면서 태우다 보면 다이옥신 그 덩어리입니다, 그것이. 그것을 한 번 사용하는 게 아니고 3번, 4번, 5번 사용하고 이게 먼지가 묻으면은 세제에다가 씻혀서 다시 재활용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불편한 진실이네. 이것도. 예, 그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현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재사용하는 것은 재활용 하환 표기를 하게 한 방법 그런 것을 그 법 제도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도 속지 않고 지금 화환 하나 39,000원, 49,000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광고를 보면 전부 다 재활용이지 그 39,000원 주면서 생화로 화환 보내주세요 하면 그분들 절대 못 보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불가능하죠, 그것이. 자, 저는 몰랐는데. 그런 걸 막고자 우리가 그 이제 화훼산업진흥법을 만들게 된 계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부에서 그 생산 규모화, 또한 화훼산업 그 종자산업 뭐 이런 것까지 함께 그 안에 모두가 다 들어가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화훼도 산업화로 가기 때문에 어떤 제도화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기반을 제대로 만들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그 결혼식장, 그다음에 장례식장 가면 3단 화환이 있는데 플라스틱 조화 꽃을 쭉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생화를 조금씩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화가 몇 %라고 그랬죠, 아까? 생각 한 5%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5% 정도. 자세히 봐야겠는데 정말. 그런데 그게 이제 더 중요한 얘기는 의미 있는 얘기는 그 조화가 수입을 해온다.
이게 이제 환경 파괴될 수 있는 건데 불구하고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국이나 지금 베트남 쪽에서 수입을 해온 겁니다. 제가 그걸 잘 몰라서 말이죠. 저렇게 큰 게 왜 가격이 저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생활 얼마 안 된다. 그럼 이런 건 어때요? 그걸 전부 생활로 꽂으려면 금액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갈까요? 당연히 좀 코스트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걸 플라스틱은 빼고 조금 약간 작게 하면 어떨까요? 생활로 다 하고. 지금 신하완이라고 해서 그 법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만든 화훼산업진흥법에 신하완에서 생활로 하게 되면은 조금 볼륨은 좀 적습니다만은 아주 그 모양도 좋게 할 수 행사 있고. 끝나고 나면 그걸 가정에 갖다 놔도 일주일은 예. 또 감상할 수 있는 예. 그런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화훼 농가는 이런 법에 의해서 정말 많이 이제 앞으로 희망도 가지실 텐데, 자, 지금 그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 뭡니까? 아직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이 분야로 오래 종사하셔서. 우리 생산자들이 먼저 앞장서야 되겠죠. 고품질 생산 기반을 확충해야 되는 게 첫째 목적이고요.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꽃을 좀 더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그 네덜란드 그 꽃시장 알스미에란 꽃시장이 세계적으로 표준 모델이 되어 있는데요. 예. 거기 보면은 도소매 분류가 현재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게 예. 그게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그 꽃시장을 놓고 보면 공영 도매 시장이 AT 농업 하해 공판장을 포함해서 7개의 공영 시장이 현재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성 확보를 좀 해야 되고요. 예. 또 다음에는 그 수출 다변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꽃이 사실 예고 수출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품종밖에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백합, 국화, 수국, 장미도 일부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외국의 그 경제 사정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 역점을 좀 맞추는 부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소비자분들이 이 꽃에 대한 인식 변화가 많이 좀 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화훼는 사실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서적으로 건강적, 사회문화적 이런 것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꽃이 이런 혜택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좀 아쉽고 하는데 이런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홍보 및 홍보는 저희가 지금 자조금으로서 자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게 좀 변화가 돼야만이 이 화훼 산업의 가장 역동적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활 속으로 꽃이 들어오면 뭐 좋은 것도 워낙 많고 그 정말 이제 삶의 질도 달라지고 할 텐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꽃을 이제 아주 좀 어떻게 편하게 샀으면 하는 그 욕심이 있거든요, 이게. 다른 건 생필품 같은 건 주변에 그냥 바로 사는데 꽃을 사려면 좀 꽃집을 가야 되든가 뭐 꽃 무슨 뭐 시장을 가야 되는데 말이죠. 편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을까요? 우리 그 정부와 저희 또 그 화훼 단체들이 함께 노력해서 대형 마트 및 편의점 또 유통 채널을 유튜브 유통 채널이나 그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웠을 때 첫째 국민들이 움직이질 않았지 않습니까? 가정에 앉아서 인터넷 온라인 구매를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매출을 올린 지금 농가들이 하나하나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게 좀 더 많이 보급되지 않을까. 또 정기 구독 온라인 하게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이게 배달을 해주는. 꽃이 배달될 수 있도록. 또 그런 판매, 그런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아주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 또 때로는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를 이제 골고루 나눠봤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농축산연합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또 농업 발전에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그 각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농업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산업이 많이 체계화되어 있고 또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천수답 하늘만 쳐다보고 진 그런 이제 농경 시대는 지났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그 생산자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체가 어렵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또 극복해 왔던 게 우리 선조 농업인들부터 저희 때까지 저희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나름 이렇게 단체장들끼리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또 정부 부처분들을 모셔가지고 대책 논의도 하고 여기에서 뭔가 문제점이 나온 것을 가지고 서로 협업하는 그런 농업 농촌을 만들어 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현장에 이제 농업인들의 그 현황의 소리를 잘 들으시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국회에 또 예를 들어서 요청도 해야 되고 그 협회장으로서 사실 일 많으실 텐데 잘 풀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 국회 시작됩니다만은 여야 정치인 특히 그 이제 농수산의회에 속하는 의원분들한테 하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전 가장 큰 과제로 제가 농축산업에 대한 그 과제를 드린다면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예. 현재 그게 안 되기 때문에 5%가 남으면은 50%가 폭락을 하고 그 대신 5%가 부족하면은 100%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팍 들어가는 예. 그래서 우리 생산자들도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농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뭐였는가. 그래서 농축산물 가격 안정제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도입을 해주시면은 우리 농업 하신 분들의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확한 통계 수치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 통계란 것은 화해 협회장을 맡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고 농축산연합회장을 하면서도 정부에다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통계 수치가 틀리는데 그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한 정책이 제대로 입안이 되겠는가. 거기서부터 틀어진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국회에서만은 꼭 이 통계청에다만 주는 게 아니고 현장 통계, 현실 정확한 현장 통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제도화해 주기를 이 국회에다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잘 좀 풀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으로 이제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NBS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오늘까지 우리 농업을 해오신 분들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식품부에서 그 정책을 입안한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의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나는 농산물들 모두가 다 친환경입니다. 옛날에는 고독성 농약을 뿌려서 생산을 하지만은 지금은 친환경 농약이다 해서 그 농약을 뿌리고 3일만 지나면은 인체에 아무런 해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독성 농약 법으로 생산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 나온 친환경 농약으로 재배한 것은 다 친환경 농산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중에서 흔히 말하는 친환경 농산물이다 해서 가격을 비싸게 구입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조금 더 유기 농산물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250만 농축산인들의 그 친환경 농산을 짓는 분들의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친환경 급식 친환경 꾸러미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거기에 일반 농산물도 안전한 먹거리라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부에서 PLS 농약 잔류 검사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농약 잔류가 검출된 농산물은 농산물 시장에 낼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우리가 생산하는 이 농산물 사용해 주시기를 소비자분들에게 또 온 국민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작업이 집중되는 6월을 맞아서 농업계는 걱정이 큽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대표 농업 생산국은 농촌의 일손 부족을 식량 안보와 결부시켜서 국민들에게 중요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세계가 인정한 K-방역을 이뤄낸 것처럼 어려운 농업 농촌의 현실에 정부 당국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